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과 러시아의 은밀한 행동. 2. 일본에 대한 제재. 3. 한국의 힘든 결정.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러시아를 향한 전 세계의 경제 제재가 이뤄지는 가운데 일본이 몰래 러시아와 자원 거래를 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경제 제재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당연히 일본의 행동에 분노한 미국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죠. 이례적으로 이번 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도 일본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국제 문제로 비화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적극적인 러시아 제재로 미국의 가호를 받는 상황라는 꿈이 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그는 빠르게 다음 말을 이었죠. 당신의 결정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꿈이 절실합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올해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죠. 지난 3월 16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을 통해 미 연방상하 의원들에게 절실한 도움을 요청하며 우크라이나는 잔혹한 협박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호소했습니다. 미국은 그의 행동에 감명을 받아 엄청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무기 패키지를 비롯해 후방 지원 음식과 옷 등 지원할 수 있을 만큼 미국은 전력을 다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죠. 그 중에서도 미국이 해낸 가장 중요한 지원은 바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였죠. 전쟁을 더는 수행할 수 없게끔 러시아 경제를 묶어버리면서 러시아군은 지속적인 전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보급은 물론이고 무기에 이르기까지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전쟁에서 미국은 전 세계 규모의 경제 제재를 단행해 러시아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결제망 스위프트에서 벗어난 러시아 경제는 북한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러시아를 지탱하던 올리가르 신흥 재벌들은 도망칠 궁리를 했고 러시아 시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거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죠.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러시아 제재에 가담했는데요. 이 가운데 누구보다도 빠르게 미국의 편을 든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 그 주인공이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바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결정, 기자들 앞에서 러시아는 전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죠. 심지어 외교적 수사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깡패 발언까지 나오며 모든 파트너들과 함께 깡패 국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언급했죠. 일본은 재빠르게 제재에 동참하며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후지 뉴스 네트워크 FNN은 이어 일본 재무성의 조치를 발빠르게 보도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는 올리가르의 17명 자산 흐름을 확보. 이들이 움직이는 자산 대부분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의 자금책이라 알려진 유리 코발추크의 자금이 묶인 것도 드러났는데요. 심지어 이번 제재는 미국의 요청도 아니라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로 드러나면서 많은 이들의 놀라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도 러시아와 교류를 오래 지속한 이상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면 사업이 허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제재의 수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역시 일본의 단호한 태도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제재 참가에 도움을 준 나라로 일본을 거론하는 일칭 미국의 손을 든 일본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일본은 뒤이어 쿠릴열도 문제에 있어서도 확실히 매듭 짓겠다는 뜻을 드러내며 그동안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을 자제했던 과거와 달리 쿠릴열도는 일본의 땅이라고 총리가 선언하며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며 최혜국 대우를 박탈했는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러시아를 도우려는 국가들도 제재 대상이라고 못 박으며 중국을 겨냥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죠. 너무나도 사이좋게 러시아를 향한 압박을 이어가던 두 국가는 뜻밖의 사건으로 반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뜻을 잘 따르는 것처럼 행동했던 일본이 뒤에서 다른 행동을 보인 것이 발각됐기 때문이죠. 앞장서서 미국의 제재 결정에 동참했던 정부와는 달리 일본 기업들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사업을 확장했던 기업들은 한순간에 모든 기반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죠. 인권 문제를 들며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은 러시아 매장 철수를 선언했지만 투자한 돈을 생각해 그럴 수 없었던 일본 기업들은 조용히 있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일본 기업들은 입장을 발표해야 했죠. 그 중에서도 패스트 패션의 선두주자인 유니클로는 난감했습니다. 2010년부터 러시아에 진출한 유니클로는 유럽 최대 규모 매장을 러시아 모스크바에 오픈하는 등 러시아 사업에 엄청난 공을 들이며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러시아를 이용했는데요. 유니클로의 회장 야나이 타다시 회장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
결국 그는 투자한 금액을 손해볼 수 없기에 기존 매장 운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황당한 발언을 내뱉는데요. 애플 같은 IT 사업이라면 정지할지 몰라도 의류는 다르다며 러시아 사람들도 똑같이 생활할 권리가 있고 생필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유니클로는 다른 기업과 같을 수 없다며 인권 때문에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기업을 바보로 만든 것이죠. 당연히 세계 각국에서 유니클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기업들 역시 사업을 철수했을 때 손해를 보는 건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유니클로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퍼졌습니다. 한국 기업의 예를 들며 유니클로를 비난한 이들도 있었는데요. 일본 국민들 가운데서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참해 제재에 참여,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유니클로도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유니클로의 이기적인 행동을 비난한 것이죠. 결국 유니클로도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히며 사업 철수를 결정하며 현재 운영하던 러시아 매장 50곳을 정지, 일본에서 생산하는 유니클로 옷도 러시아에 수출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다른 기업들 역시 일본 정부가 요구한 대로 제재에 동참하는 듯 보였습니다. 러시아에서 건설기계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일본 기업 히타치 제작소 역시 사업을 중단하기로 발표하며 건설기계 생산을 중지, 심지어 이미 넘겨주기로 약속한 물량까지도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요구대로 민간 기업들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듯 보였으나 정부의 뜻과 반대로 뒤에서 러시아와 밀무역을 하는 일이 발각된 것인데요. 러시아 국영가스 기업 가즈프롬과 합작 사업을 벌이고 있는 미쓰이 물산이 사업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 드러났죠. 사할린 앞바다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자원 개발 사업 사할린이는 러시아 국영가스 기업 가즈프롬과 일본 미쓰이 물산, 미쓰비시 상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수입이 급한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사업을 통해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만약에라도 사업을 중지해서 천연가스 수입을 하지 않게 된다면 당연히 사업의 큰 손해는 물론이고 자원 수급까지도 여의치 않는 상황. 이에 미쓰이 상사는 러시아 기업과 몰래 밀무역을 통해 가스를 교환하는 짓을 벌인 것이죠. 당연히 이 사실을 안 미국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죠. 분명 러시아와 협력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믿었던 일본이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한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러시아에 진출한 일본 상장기업 168개 회사 가운데 22%에 해당하는 37개 회사만 현재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미국의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미국 편을 들었던 일본의 겉과 속이 다른 행동에 미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특히 밀무역을 통한 천연가스 거래를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국방, 항공우주, 해양산업에 필요한 반도체, 컴퓨터, 통신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러시아에 수출 통제 제재를 가했는데요. 미국이 보유한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제품에도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FDPR을 적용해 일일이 미국의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이러한 조치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유럽연합과 뉴질랜드, 호주, 일본 등 발빠르게 미국을 지지한 국가는 이 조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국도 이 조치에 포함되면서 경제 제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일본이 이 조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천연가스 자원을 판매해 몰래 외화를 벌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는 일본의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사할리니에서 개발 중인 일본 기업들은 즉시 손을 떼고 러시아를 돕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를 날렸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다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다자간 수출 통제에 예외를 두는 순간 경제 제재는 수포로 돌아갈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일본 정부는 기업의 일탈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일본의 행동에 극도로 분노를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며 일본 정부를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사태 수습을 위해 미국과 급하게 연락을 취하며 미국의 통제에 따르겠다며 진땀을 흘리고 있죠. 반면 한국도 적극적인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최근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움직였죠. 미국은 한국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며 협력에 감사하다는 친서까지 보냈습니다. 이미 진주만에서 일본의 뒤통수를 경험했던 미국. 과연 뒤에서 러시아를 도와주는 행동을 한 일본을 이번에도 용서할까요? 아니면 본보기로 러시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최근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양산 계획이 크게 뒤바뀔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KF-21 CJ2호기는 별다른 이상 없이 35분간 비행하며 최초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무사히 성능 검증에 성공한 건 상당히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CJ1호기의 초도 비행 때보다는 일반 대중의 관심이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2000회 이상 시험 비행이 남아있다 보니 많은 분이 시험 비행에 일희일비하기보단 본격적인 양산을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생각과 정반대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심상치 않은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얘기는 지금까지와 무언가 다를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바로 KF-21 목자형입니다. 현재 KF-21은 단자형 4개, 복자형 2개, 총 6개의 시제기가 제작되어 있는데요. 만약 복자형 KF-21도 지금까지처럼 무사히 시험 비행에 성공한다면 KF-21 양산 계획은 기존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다름 아닌 KF-21 양선 물량 중 일부를 전자전기로 개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미 한번 소요 검증 실패로 쓴맛을 본 우리 공군의 최대 수권 사업 중 하나인 전자전기를 드디어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로우급 기체가 아니라 4.5세대 미들급 기체 중 끝판왕이라는 KF-21 기반 전자전기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공군의 이런 희망과 달리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당장 미들급 전투기 전력 확보에도 벅찬데 무슨 화력도 약한 전자전기를 개발하냐는 건데요.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은 아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그다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이 미국처럼 150대가 넘는 전자전기를 보유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수십 대 정도의 전자전기는 반드시 보유해야만 합니다. 그도 그럴 게 단순히 전투기의 숫자를 늘리는 게 우리 공군력에 더하기가 된다면 전자전기는 아예 전투의 차원을 바꿔버리는 곱하기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미국이 보유한 최강의 전자전기 E-18G 그라울러입니다. 전장 18.3m, 전폭 13.6m, 전고 4.8m의 그라울러는 외형만 보면 특별할 게 없는 기체인데요. FA-18 슈퍼호넷을 기반으로 개량했기 때문에 그만큼 특별하다고 할 만한 구석도 없습니다. 또한 아시지각시 1제곱미터에 불과하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스텔스기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고 더군다나 KF-21처럼 완전 스텔스 성능으로의 개량도 불가능합니다. 즉 외적인 측면만 보면 전자전기의 특성상 화력도 부족하고 굳이 보유할 필요도 없는 기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그라울러를 158대나 보유하고 있고 미군의 가장 강력한 전력인 항공모함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최강의 스텔스기 중 하나인 F-35는 수출이 꽤 자유로운 편이지만 그라울러만큼은 미국을 제외하면 2015년 호주가 단 12대를 도입한 게 최초였고 비교적 최근에야 총사업비가 19조 6천억 원은 핀란드의 초대형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14대 수출을 허가한 게 전부입니다. 사실 그라울러의 진짜 가치는 얼마나 기동력이 좋고 얼마나 강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느냐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전자전기인 만큼 전자전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느냐가 가치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그라울러는 모든 단점을 씹어먹을 만큼 압도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전자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전자전은 크게 전자공격, 전자지원, 전자방어로 나뉘는데요. 이 중 전자공격은 말 그대로 적이 레이더를 사용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걸 말합니다. 레이더가 전파의 송수신에 걸리는 시간으로 목표물의 거리와 위치를 알아낸다면 전자공격은 그 사이에 잡음 전파를 섞어 수신을 방해합니다. 그렇게 되면 레이더상에 이런 노이즈가 끼게 됩니다. 또는 레이더로 되돌아가는 전파의 수를 늘려 레이더상에 허위 표적을 만들어 버립니다. 1을 보냈으면 1이 돌아와야 하는데 10이 돌아오는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 적 레이더가 아군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전파를 반사하는 체프를 뿌리거나 가짜 전파를 발사하는 디코이도 전자공격의 일부입니다. 또 전자지원은 전자공격과 연계하여 적의 통신이나 네트워크, 레이더 전파 패턴을 확보하고 해석하며 문자 그대로 전자공격을 지원합니다. 전자공격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 적 레이더의 주파수를 찾을 수 없다면 전자공격 또한 불가능하게 전자지원 능력은 전자전에서 필수적입니다. 반면 전자방어는 전자공격과 전자지원을 역으로 무력화하는 기술인데요.
현대의 전자전은 아군의 전자 공격, 전자 지원과 적군의 전자 방어 사이의 격차로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측면 모두 그라울러는 최강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습니다. 일례로 그라울러의 경우 현재 개발된 제밍 포드 중 가장 강력한 제밍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언엘크 99를 무려 3개나 탑재할 수 있고 전자 지원을 위한 수신기 언엘크 218 리시버를 주의경 끝에 하나씩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144km의 원거리에서 범위 내의 모든 적 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최대 속도가 마하 1.8에 달하는 슈퍼호넷 기반이라서 일반적인 전자전기와 다르게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적의 레이더를 제압하는 전방 지원 제밍, 호위 지원 제밍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즉 그라울러 한 대로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의 모든 레이더와 통신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지상의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미사일의 경로를 결정하는 유도, 레이더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그라울러의 강력한 제밍 영역에서는 아무리 화력이 강한 미사일도 아군의 전투기를 맞출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만약 적의 전자 방어 능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전자 공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그라울러는 우수한 성능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AGM-88 한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를 물리적으로 파괴해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말 그라울러를 상대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골칫거리도 이런 골칫거리가 없는데요. 그라울러는 이런 압도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바탕으로 미 공군편대의 전술 결정기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마디로 공중편대의 지휘관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전기가 이토록 강력하고 전술적 가치가 높다면 어째서 대한민국은 그라울러 같은 전자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강력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대전에서 전자전에서 우위를 선점한다는 건 절반의 승리를 얻고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적인 예로 미군의 전자전기가 본격적으로 운용된 걸프전에서는 그라울러의 전신인 EAU 프라울러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프라울러의 강력한 전자전 능력 덕분에 걸프전에서 다국적 연합군이 약 10만 회의 전투기를 출격시켰음에도 손실률은 0.0344%에 불과했습니다. 이라크군의 방공망은 프라울러의 강력한 제밍 능력에 모두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는데요. 심지어 잠깐이라도 레이더를 켜면 이를 포착한 프라울러가 폭격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방공망 비슷한 것도 운용할 수 없었습니다. 전자전기에 이런 압도적인 능력을 경험했다 보니 미국은 절대 그라울러를 수출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호주에 수출한 물량도 다운그레이드를 한 마이너 버전입니다. 심지어 그 와중에도 언엘크 99나 언엘크 218은 운용자인 호주 공군에서조차 분해는 물론이고 정비마저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운용군에 대해 미군이 보관 운용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미국은 그라울러를 극비 무기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또한 3차 FX 사업 당시 그라울러를 수입하고자 했지만 핵심 군사 기술을 구매로 반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바로 북한 때문입니다. 이미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공군 전력은 없느니만도 못한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반사 효과로 방공망은 굉장히 촘촘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거미줄 방공망인데요. 실제로 미 CIA조차 북한의 방공망 밀도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북한답게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보는 모양새지만 우리 공군 입장에서는 분명한 위협입니다. 특히 북한은 최대 요격 고도 18km의 SA-3을 140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 최대 요격 고도 25km의 SA-2는 180대 이상, 최대 요격 고도 40km의 SA-5는 40대 이상 보유하는 다수의 지대공 미사일로 방공망을 구성했는데요. 여기에 상세 스펙이 알려지지 않은 북한판 패트리엇 KN-06과 1만 4천 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공포와 램페즈까지 합치면 북한의 방공망은 우리 공군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하지만 FX 사업 당시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의 방공망이 아무리 촘촘하다 하더라도 유사시 6대의 그라울러가 포함된 전투기 편대면 이 모든 걸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은 강력한 방공망을 보유한 것과 반대로 전자전 능력은 원시인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이 덕에 그라울러급의 강력한 전자전기가 있다면 아무런 방해 없이 북한의 명공을 우리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고
지상군 돌입에 앞서 주요 거점을 전부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흡사 게임 속에서 시트키를 써서 투명 인간이 되는 것과 같아지는 건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앞서 말했듯이 미국의 수출 거부로 한국은 현재 그라울러를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결론적으로 보면 오히려 대한민국에게 이득이었습니다. 너희들이만 팔면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불굴의 의지가 또다시 불타오른 건데요. 그 성과가 바로 국산 제밍포드 엘크 200K입니다. 엘크 200K는 국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함정형 전자전 장비인 SLQ 200K 소나타와 미국의 엘크 88 제밍포드에서 습득한 기술을 접목하여 개발되었는데요. 엘크 200K의 정확한 세부 성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엘크 99에 근접하거나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적 레이더 교란과 무력화, 응급 상황에서는 체프 및 플레어 자동 발사 등 우수한 성능의 전자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엘크 200K는 전용 전자전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KF-16에 탑재되어 대한민국 공군의 전자전을 담당했는데요. 이것만 해도 성능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더 놀라운 건 엘크 200K에 대한 미국의 반응입니다. 2011년 당시 파키스탄은 한국에서 엘크 200K를 도입하고자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업에 미국이 끼어들어 학을 떼며 반대했습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엘크 200K를 수입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미국의 압박이 얼마나 강했는지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엘크 200K 수출을 취소했을 정도입니다. 이는 미국이 엘크 200K가 적국에 넘어갈 시 미 본토를 위협할 정도의 성능이라고 판단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 대다수의 군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엘크 200K의 등장과 함께 대한민국의 전자전 능력을 전 세계에서 7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앞서 말했듯 KF-21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 전자전의 판도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KF-21은 엘크 200K를 통합전자전 체계 EW 슈트로 개량하여 아예 전투기 내부에 내장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KF-21은 아무런 추가 장비 없이 엘크 200K 외장 포드를 탑재한 전투기와 동일한 수준의 전자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KF-21에 탑재된 이사 레이더는 고출력 에너지를 적 레이더에 집중 조사해서 회로를 불태워버리는 전자 공격이 가능한데요. KF-21은 주 임무로 전투기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부임무로 전자전기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파일럿 2명이 전투기 조종과 전자전을 따로따로 수행할 수 있는 KF-22 자형은 추가적인 전문 전자전기로도 개량이 가능한데요. 현재 한국의 전자전 기술을 생각하면 이 18G 그라울러를 뛰어넘는 전자전기를 만드는 것도 꿈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전자전기 자체 개발 계획은 이미 자초된 경험이 있습니다. 전자전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소요 검증이 실패한 건데요. 아직은 대한민국이 전자전 능력보다는 화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군력의 질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선 전자전기를 반드시 보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먼저 전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어야 할 텐데요. 2022년의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한 고체면료 우주발사체입니다. 전국에서 관측 가능했던 만큼 많은 분이 목격하셨을 텐데요. 발사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는 물론 국방부에서도 어떠한 사전 고지 없이 시험 비행을 진행하는 바람에 한때 미사일 오발이다. 북한의 미사일을 우리 군에서 공중 요격한 거다. 심지어 UFO다라는 주장이 나올 만큼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다렸다는 듯 수십 개의 관련 보도가 쏟아지면서 대한민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면료 우주 발사체에 대한 온갖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덕에 이제는 많은 분이 고체면료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을 한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돌발 이벤트쯤으로 기억하게 되셨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꺼리튜브에서는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던 한국형 고체면료 우주 발사체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벼르고 별은 대한민국의 통쾌한 대역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40여년을 은밀하게 준비한 역대급 한방이 드디어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건데요. 그 시작이 바로 고체면료 우주 발사체입니다. 사실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시지만 고체면료 우주 발사체는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고체면료 우주 발사체는 이미 지난 2022년 3월 30일에
1차 시험 비행을 진행했었는데요. 결과는 당면이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국내에서조차 큰 화제가 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그야말로 입에 개거품을 물며 발작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이다. 일본은 한국이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다 퍼. 한국은 이런 위험한 기술을 가져서는 안 되는 나라다. 일본도 2013년은 되었어야 고체면류 로켓인 입실론을 발사했는데 한국이 벌써 고체면류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을 리 없다 등 어처구니가 없는 망발을 쏟아냈는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은 대한민국의 우주기술 성장을 먹지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작질을 일삼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다름 아닌 한미 미사일 지침인데요. 1970년대 한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게 되자 미국은 물론 소린,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모두 난리가 났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이 은밀하게 핵무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련, 중국, 일본 입장에서는 경계 대상 1호 골칫더미 한국이 군사력이라는 힘까지 갖게 되면 정말 사달이 나겠다고 판단한 건데요. 여기에 더해 중국을 상대로 신중 외교를 펼치던 미국이 가세하면서 한국이 군용 미사일과 민간인 우주 발사체 개발까지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체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강대국들의 이권을 위해 힘없던 한국을 제물 삼아 상호 간의 정치 노름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소련은 망했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막화하면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차츰 완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끝까지 반대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수준 미달 군사력을 생각하면 그나마 한국과 대등한 대결을 펼칠 수 있는 집단은 해상자 의대뿐인데요. 일본 내 전문가들조차 한국군의 상륙을 허락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민정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사일 전력까지 확보한다면 일본은 쪽도 못 써보고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니 일본에서 탄도미사일의 기반이 되는 우주기술을 한국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을 쓰며 반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 따위야 신경 쓸 바가 아니고 결국 한미 미사일 지침은 2021년 완전 폐지를 맞이했습니다. 힘이 없어 맺어야 했던 족쇄가 드디어 풀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작 1년 만에 한국은 3월 고체면류 무주발사체 1차 비행시험, 6월 누리호 발사시험을 연달아 성공시켰고 마침내 12월 고체면류 무주발사체 2차 시험까지 성공했는데요. 사실 머리카락 하나 굵기 정도의 모차에도 사업이 자초되는 우주기술의 난이도를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마치 이런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특히 가장 최근의 고체면류 무주발사체 2차 시험 비행은 한반도 전역뿐만이 아니라 중국 선양시와 하얼빈시 등을 포함한 동북 삼성 일부 지역, 러시아 프리모의 남부, 일본 규슈와 도쿄 등에서도 관측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기술 성장을 압박했던 나라들을 난리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 입장에서 지극히 당면한 일입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탄도 미사일 기술을 차고 넘치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굳이 공개해서 주변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대신 힘을 숨기고 있었을 뿐인데요. 오히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가림막으로 사용해서 한국의 진짜 저력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체면류 무주발사체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즉 ICBM의 기술과 매우 흡사합니다. 고체면류 무주발사체의 위성이 아니라 탄두를 탑재하면 그대로 ICBM이 되는 건데요. 물론 우리 군에서는 ICBM의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는 재도입 기술은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체면류 무주발사체가 ICBM에 연상되게 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바로 고체면류라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우주발사체는 고체면류와 액체면류로 나뉩니다. 일례로 누리호가 사용한 건 액체면류인데요. 액체면류는 밸브를 잠그는 것만으로도 작동을 멈출 수 있고 재점화까지 가능합니다. 또 추력 제어가 쉽기 때문에 발사체 하나가 여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발사체 엔진을 만드는 게 복잡하고 발사 직전에 수시간 동안 액체면류를 주입해야 됩니다. 액체면류의 산화제가 발사체를 부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즉 군사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어느 나라에서 적군이 몇 시간이나 연료를 주입 중인데 보고만 있을 리 없습니다. 모직 북한처럼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만 액체면류 미사일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이는 고체면류를 제어할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고체 연료는 미리 충전해 둘 수 있기 때문에 발사 준비 시간이 굉장히 빠르지만 한번 불을 땡기면 추력을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목표한 궤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처 대응하기 전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만 확보할 수 있다면 군사용으로 최적인데요. 한국은 다름 아닌 이 고체 연료를 이용한 우주 발사체의 시험에 성공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도 원했던 목표 궤도에 정확히 만착시켰습니다. 주변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더군다나 한국은 이미 현무사를 개발하면서 ICBM 급발사체 추진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현무사일은 2.5톤 이상의 탄두로 최대 800km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엔진 한 개의 추진력은 이미 현무사 이상의 수준으로 엔진 하나하나가 사거리 3,500km급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R과 동급입니다. 그동안 일반 지면을 180m 이상 관통할 수 있다며 지나치게 강력한 위력을 자랑했던 현무사의 비밀이 밝혀진 건데요.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의 사거리를 5,500km라고 가정하면 시험 발사 장소민 태안을 기준으로 중국 전역을 사거리 내에 둘 수 있고 러시아 또한 절반 이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이러니 북한, 중국, 일본이 한마음 한뜻으로 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의 시험 일정을 굳이 공개하지 않고 밤에 발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미리 일정을 발표하면 또 한미 미사일 지침 같은 얼토당토 않은 견제가 들어올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일단 속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충분한 힘을 가졌습니다. 마치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가 상승 단계에서 신묘한 빛을 냈던 것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이는 황혼현상무로 미란 굉장히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밤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층권에서는 아직 해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사체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어두워 보여도 뒤에서는 누구보다 찬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